안녕하세요. 네, 저는 천안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곰선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중학교 수학 잘하기 2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중학교 수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좋을지, 그리고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부터 정말 제대로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부터 어떻게 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리고 교육하시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그리고 배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이건 두 개를 잘 알고 있으면은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하거나 뭐 수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관점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알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용어의 어원에 대해서도 한자 내지는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어원에서는요, 한자보다는 약간 영어를 먼저 아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자, 대부분의 수학적 개념이나 원리는 그 용어에 그 내용과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중학교 기준으로서 몇 개를 살펴본다면요, 소수, 우리 프라임 넘버라고 하는 소수 같은 경우에는 이 소자가 한자어로는 요소할 때 그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소에 숫자를 이루고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인수할 때 인자는요, 원인할 때 인자입니다. 그래서 소인수 하면은 어떤 수를 이루고 있는 수들 중에서 가장 요소가 되는 숫자들을 의미한다고 이해를 하면은 좀 이해가 빠르게 되지 않을까요? 자, 사실 3학년 때 배우는 인수분해하고 우리가 1학년 때 배우는 소인수분해는 개념적으로 같아요. 그런데 소인수분해, 인수분해 이것을 똑같은 걸로 생각하는 친구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함수라는 얘기도 해볼게요. 함수할 때 이 함자는요, 보석함 같은 거 할 때 그 함자예요. 상자 함자입니다. 어떤 상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 안에 어떤 숫자를 딱 집어넣으면은 새로운 숫자가 나오는데 그 들어간 숫자와 나온 숫자와의 관계, 그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함수, 이 상자라는 어떤 수식 안에서 뭔가 프로세싱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는 결국 내가 거기다 넣은 숫자와 나온 숫자와의 관계, 요거를 나타내는 게 함수입니다. 그 함수하면 일단 관계구나, 어떤 상자로 숫자가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뭐가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큰 틀을 가지고 가면은 함수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조금은 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등식 하면은 등자가 같을 등자잖아요. 그 요쪽 좌측과 우측의 어떤 식이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동일하다, 이게 등식이라는 의미고, 항등식 하면은 항상 같은 식, 그러니까 항상 같은 식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잊어버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를 먼저 아는 것이 조금은 낫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영어는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 있어요. 영어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게 한자어로 번역이 되면 좀 뭔가 잘못 번역이 되어진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흔히 뭐 유리수라든가 무리수 이런 것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뭐 법선, 음함수, 양함수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건 번역의 오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영어를 보는 게 낫습니다. 이럴 때는 자, 음함수는 임플리트예요. 그러면은 이 함수의 형태의 이 함수의 형태가 어딘가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 음함수에 대해서 좀 얘기하기가 편한데, 이 음함수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이 돼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법선 같은 것도 솔직히 어떻게 하다가 법선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영어를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어떤 수학적인 용어가 나왔을 때, 수학적인 용어가 나왔을 때 그 용어에 대해서 어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면은 그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머릿속에 큰 틀을 하나 갖고 가게 되는 거잖아요. 머릿속에 큰 틀이 하나가 있으면은 굉장히 편해요. 그 틀 안에다가 내가 나오는 것들을 집어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수학 학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수학 단원을 학습함에 있어서 지금 이 단원이 어떤 개념을 익혀야 하는 단원인지 아니면은 훈련을 통해서 익숙해져야 하는 단원인지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것은 사실 학부모님들도 학생들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어떤 학문이건, 운동도 마찬가지죠. 수학 과목 역시 처음 배우고 있는 학생이 신분에 있다면 개념적인 부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동시에 충분한 훈련의 과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중학교 수학에 들어와가지고 약간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수학은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개념을 알면 그게 끝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듯한데요. 자, 어떤 것이든지요, 기본기라는 것은 훈련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중학교 수학은 사실 앞으로의 수학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기를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한 훈련이 병행되지 않으면 상위 과정으로 올라갈수록 절대 버티길 수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계가 되게 금방 옵니다. 이게 뭐 골프 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 특히나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로 수학적인 약속을 익히기 시작하고요. 기본적인 연산이란 거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수학적인 표현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저는 간단하게 단언할 건데 이 과정은 전적으로 훈련의 영역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구구단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은 구구단을 어려워하지는 않게 돼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이런 유리수의 사칙 연산이나 문자와 식 이런 것들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해요. 그런데 마치 구구단을 빨리 외우고 끝내서 그 다음에 그걸 문제에다 적용할 줄 아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당연히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런 수학적인 약속과 표현 방법 역시 빠르게 익숙해졌을 때 그 높은 단계로 과정으로 올라가는 것이 빠를 수밖에 없고 높은 단계에 올라가서도 엉뚱한 것들을 이상한 짓을 하면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수학에서도요, 연산 연습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이게 약간 얘기가 곁다리로 넘어가긴 하는데 이래서 제가 선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중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님이라면,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님이라면은 교과서를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아마 2단원에서 유리수의 사칙 연산이 나오고 3단원에서 문자와식, 1차 방정식의 활용, 요걸 다 배웁니다. 이거 몇 페이지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런데 유리수의 사칙 연산이라든가 문자와식,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1차 방정식,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수학을 문제를 푸는 어떤 그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방정식의 활용, 이런 것들 과연 몇 페이지로 넘어가는지를 한번 보시고 거기에 있는 문제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절대로 익숙해질 수 있는 분량이 아닙니다. 그냥 너무 쉽게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그러면은 중학교 1학년 돼가지고 내가 이걸 하려고 한다면은 충분하게 내가 훈련할 시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유리수의 사칙 연산, 문자와식, 1차 방정식의 활용까지 총 4권의 문제를 중학교 1학년 1학기 학생들한테 시키고 있어요. 문제량이 거의 2000문제가 되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전적으로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시키는 거예요. 자, 처음 배울 땐 당연히 개념적인 부분을 배웁니다. 자, 음수의 연산을 배울 때요. 처음에 배울 때 당연히 부호가 같다, 다르다, 절대값을 씌워라, 더해라, 부호를 이렇게 맞춰라, 저렇게 해라, 수직선에서 표현하면 어떻다. 이런 것들 다 가르쳐 주죠. 당연히 가르쳐 주는데, 자, 이런 건 근데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때, 과연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풀다가는 절대 다 못 푼다는 거예요. 절대 다 풀 수가 없어요. 바로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해두지 않으면은 절대로 중학교 1학년 가가지고 충분한 훈련 시간을 확보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머님들 교과서 한번 봐보세요. 이거 어떻게 그냥 지나가는지. 그냥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일주일에 그냥 바로 지나가 버려요. 그럼 애들은 충분히 연습할 시간이 주어지지도 않은 채로 우리가 그냥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물론 이런데 이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아마 중학교 이제 고학년 정도가 지나가면 이제
그런 또 생각의 전환이 생기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개념 이렇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이걸로 확 넘어가는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어보면 모든 게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 이렇게 또 모든 것을 개념이 아니라 훈련의 영역으로 다 옮겨버리는 그런 시기가 또 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이해할 수 있는 영역조차도 훈련으로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일견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이기도 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개념과 훈련, 이것은 모두 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내신 시험을 보는데, 내신 시험은 교과서에서 50%가 거의 다 나와요. 그러면 교과서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한데, 다른 문제집 풀고 있는 건 이건 의미가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거죠. 내가 수능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수능은 굉장히 개념적인 부분들을 묻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냥 기출문제들만 달달달달달 풀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수능 문제를 잘 볼 수 있다? 그렇지가 않은 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의 영역 그리고 개념 이해의 영역은 서로 상호 보완해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영역이고, 그중에 중학교 수학에서는 이런 훈련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손 연습, 실제 손으로 쓰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드릴 마지막은요, 방정식이란 건데요. 이건 사실 수학의 한 단원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3단원에 가야지 나오는 단원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실제 학생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방정식을 다 하고 있어요. 다만 초등학교 때는 세모, 네모, 별표로 표현되던 것이 x, y, z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 초등학교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세모 더하기 5는 7이다. 자, 이때 세모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맞을까요? 자, 이거 방정식이에요. x 더하기 5는 7, 이걸 풀어라, 이런 말과 완전히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내내 초등학교 문제집에서 계속 나오고 초등학생들은 풀고 있어요, 방정식을요. 그런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어떻게 가르치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가르쳐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교육과정표나 교육계획표 같은 자료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직접 숫자를 넣어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고, 등호의 양쪽이 같으니까 뭐 한쪽에서 5를 빼면은 이쪽에서도 5를 같이 빼주면 되지 않겠니? 라는 식으로 가르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이게 지금 숫자를 하나하나 집어넣는 방법. 만약에 그 세모나 네모가 분수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려면 할 수야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게 맞다고 거의 볼 정도고요. 두 번째 방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학생들이 방정식을 푸는 방식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냥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인 방정식 푸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항이라든가 뭐 어떤 원리적인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양변을 똑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하나 찾아가도록 할 수는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적인 부분은 사실 나중에 중학교 1학년 1학기 3학 단원에서 배운다 할지라도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6학년 1학기의 1단원이 분수의 나눗셈입니다. 2학기의 1단원도 분수의 나눗셈입니다. 이 분수의 나눗셈을 다 배우고 나서는 반드시 이 방정식 푸는 방법을 가르쳐요. 왜냐하면은 분수의 나눗셈을 배워야지 곱셈이란 연산과 나눗셈이란 연산이 서로 다르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좀 시중 문제, 좀 어려운 문제집을 푼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도 방정식 푸는 방법은 그냥 알려주셔야지 학생들이 그래야지 풀 수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하나 띄워놓아 드릴게요. 실제로 방정식을 푸는 식으로 문제의 집에 해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중학교 수학 학습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학의 용어에 대한 어원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어떤 내가 수학 단원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것이 훈련의 영역에 있는 수학 단원인가 아니면은 이해의 영역에 있는 수학 단원인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방정식 정도는 초등학교 때 기술적인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본격적으로 중학교 1학년 1학기의 각 단원에 대해서 이 단원들에서 배우는 것, 그리고 학습 방법, 그리고 제가 가르쳐 본 경험에 따른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과 그것에 대한 극복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